이게 마지막 세션이 될 건데 이번 그 패널의 주제는 통합의 정치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까 제1세션에서 그 20대 총선 이후에 한국 정치의 판도, 시대 정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요. 이 세션에서는 저희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공식 타이틀은 당선자들인데 누구보다도 새로운 정치를 아마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중심적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더민주당에서 오신 우리 김종민 당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종민 당선자께서는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그 후에 충남에서 이제 정무부지사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 그 육선 의원인 이인재 의원을 아주 물리치고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정말 발로 뛰어서 승리를 이룬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국민의당에서 오신 최경환 당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경환 당선자는 아마 우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대통령직을 관두시고 이 동경 오신 이후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나중에 공보비서관으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거의 광주 북구에 가 있지 않으면 항상 여기 우리 도서관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적으로도 했고 또 국회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번에 들어가셨는데요.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세 번째는 정의당에서 모셨습니다. 그 김종대 의원 당선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당선자는 뭐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대한민국의 이빨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 국회 국방위 들어간다니까 국방부가 지금 완전 얼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이 제 제자인데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하고 좀 만나서 무슨 저녁 식사 자리라도 만들자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만들어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지금 국방부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내 대변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방위에 지금 시간을 많이 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국방부 대변인이 알더니만 참 잘된 일이라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그 양반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제 주목을 많이 끄는 분이시고 저거는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없이.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로 사실상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투표해서 그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데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에게 이제 일석이 가는 전통 때문에 사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여성분께서 비례대표 일석이 됐는데 사실은 투표수만 하지면 우리 김종대 당선자께서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선거 때 되면 제가 무슨 뭐 큰 돈도 아니죠. 뭐 10만 원, 20만 원 해서 쭉 했었는데 뭐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또 뭐 제자들도 많이 가고 오는데 이번엔 좀 놀랍게도 한 16명한테 보냈는데 14명이 됐어요. 이 세 분한테도 제가 조금씩은 다 보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국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이번만큼은 제가 배팅을 잘했다. 이걸 어디 가서 제가 갬블링을 했으면 제가 완전 큰 돈, 웬만한 아파트 하나는 좀 마련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한국 정치 흐름과 같이 가는 내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이 다 당선이 됐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서 이번 총선이 이거 문정인과 한국 정치의 일체화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통합의 정치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단히 발제를 해주시면요. 제가 20분 정도 이분들을 좀 아주 못 살게 굴겠습니다. 다 당마다 약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패널리스트끼리 토론을 하고 20, 30분 남은 시간을 플로어에 들여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종대
당선자께서 우선 통합의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저요? 아, 김종대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또 저는 김종민입니다. 김종민.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올리기 전에 우리 뭐 소개를 안 해도 다 잘 아시니까 뭐 소개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문정인 우리 교수님 이렇게 옆에서 뵈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우리 문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그 대한민국 주류에서도 실력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김대중 대통령 민주정부 1기에서도 그렇게 또 김대중 대통령 중하게 또 같이 상의를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또 같이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 주류 사회에서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두루두루 함께 그렇게 대화 소통이 되신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신데 상당히 존경스럽고, 하여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큰 제목이 될 정치인분들에게는 후원금을 좀 내십시오. 덕담을 듣습니다. 예, 제가 오늘 통합의 길 시민의힘 이 제목을 보고요. 저는 그 문제를 잘 요약을 했다, 이 제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다 추구하는 게 통합인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단합하는 제도, 기술,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민주주의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 정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나 절차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이 합해지는데 민주주의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해야 돼. 어떻게 해서 통합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 오래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또 같이 생각해냈다는 게 상당히 저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친목회나 동창회를 보더라도 이 동창회가 이렇게 같이 하나로 통합이 되려면 동창회 회장이나 뭐 총무가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주고 하면 처음에는 좀 먹어주다가 몇 번 회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오고 협조도 안 하고, 그 조직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근데 웬만하면은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결정하고, 뭐 다수결은 꼭 아니더라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회장이 뭐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도 그 방식이 그런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서 그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그 회가 상당히 튼튼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 제대로 되려면 저는 시민의 힘이 발휘되고 시민의 힘이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결국 해답은 거기 있다. 결국 민주주의의 목표는 통합이고, 그 통합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누가 더 잘하느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잘할 거냐, 이게 이제 오늘 그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대통령님의 삶이나 정치를, 또는 그 민주정부 1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도 저는 여러 가지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두 분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셨고, 정치를 하면서 가장 민주주의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제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이 통합에 대해서 잠깐 고민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사고가 좀 변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6년도인가요? 2005년도 본고사 폐지와 관련돼서 논쟁이 크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응을 하라고 해서 교육 제도에 대한 세계 선진 각국의 제도들을 이렇게 쭉 인터뷰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하는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은 얘기가 핀란드에 있는 교육부 장관의 얘기였어요. 핀란드에 있는 교육부 장관이
왜 핀란드가 이 조그마한 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 1위의 교육 강국이 됐느냐, 교육 선진국이 됐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핀란드 교육부 장관이 그거는 우리 핀란드 교육은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고 남과 협력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그게 핀란드 교육을 세계 제1등 교육으로 만들었던 가장 큰 철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공감이 컸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경쟁을 잘하는 거에 어떤 발전의 동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인류 발전에 우리가 예전에 윤리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많이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점점 그 협력을 잘하는 거에 우리 사회에 동력이 있다, 발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다 그르다. 내 생각이 옳고 당신 생각이 틀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중요한 게 정권을 잡는 거다,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승패.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제가 취임식 때 들어가서 퇴임식 때 나왔어요. 그래서 만기 출소라고 하는데 그 5년 내내 그렇게 대통령 옆에서 있어 봤는데, 나중에 노 대통령 그 우리 뭐 젊은 분들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 오면 뭐 농반 진반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말씀에는 이제 그 당시 워낙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회한도 좀 있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5년을 했는데 당신이 생각했던 만큼 권력이, 대통령이, 승리가, 성공이, 정치에서 성공이 그렇게 많은 변화, 또 많은 가치로 나중에 결산이 잘 안 된다, 이런 좀 그 답답함 같은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옳고 그르다 혹은 승패 문제로 보는 거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관점, 어떤 세력의 관점에서 그런데, 일반 먹고 사는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은 틀렸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도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이기고 지고도 별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이기고 진 게 별로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정치가 선거 때 승패에 집착하거나 승패가 중요한 건 좋은데 4년 내내 정치는 오로지 승패를 중심으로, 또는 내가 옳은 나의 생각을 저 틀린 저 사람들을 극복을 하고 관철시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어떤 사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참여정부 5년을 그 좌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정당이나 학자 혹은 어떤 이론은 좌도 있고 우도 있지만, 한 나라의 정부는 왼쪽으로 가야 될 때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그게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옳고 그르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생각, 승패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이 정치에서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규칙 위에 정치가 있다. 그래서 이 규칙 위에 정치가 있는 걸 좀 바꿔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민주당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 하도 맨날 쌈박질 많이 하고, 제가 뭐 시골에서 경로당 가서 4년 내내 들은 게 아니라 쌈박질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민주당 그러면은 니들은 집안끼리 싸우면서 무슨 권력을 달라고 그러냐, 정부를 하겠다고 그러냐, 뭘 믿고 그 집안끼리 싸우는 그 정당에다 표를 찍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가 되면 전당대회에서 누가 선출을 하잖아요. 그 대표가 뽑히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따라가야 돼요. 이게 규칙이거든요, 이게. 저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잘 못해도 따라가야 됩니다.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못하도록 막을 권리는 없어요. 법적으로 주어진 규칙하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정치가 정치로 그 규칙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4년 내내 딱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 결과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 이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적으로 사람들의 힘을 모으거나 동의를 조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가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 이제 여당 야당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당내에서 했던 몇 년간의 과정들 보면
이 규칙을 넘어서는 정치가 너무 많다, 과잉이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정치, 그게 좀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통합이 되려면 저는 분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는 저 힘을 내가 잡아야, 그래야 뭐 계속 승패, 그리고 뭔가 하여간 사람들 규칙을 넘어서서 하여간 이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에너지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분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분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주주의 단계에서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0불에서 한 2만 불까지 올 때는 효과나 효율에서 중앙집권이 더 나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2만 불 위에 3만 불, 5만 불, 7만 불 이거 못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성장 얘기를 하는데 저성장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만 불, 3만 불 시대에 이런 대한민국 같은 중앙집권 사회에서 성장이 적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전 저성장의 문제도 결국 이 분권에서 또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이 되려면 좀 권력이 좀 분산돼 있으면 좀 자기가 져도 그렇게 막 기를 쓰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진 않아요. 제도와 규칙을 어기거나 그걸 뒤집으려는 그런 에너지는 별로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참여와 소통입니다.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그 통합의 어떤 제도적인 대안은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거. 그런 문화, 시도,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하면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냥 갑니다. 근데 대표가 그냥 결정했다. 아니면 회의에서 몇 사람이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 몇 명이 결정했다. 그러면 내 생각하고 틀리면 계속 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참여, 소통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대한민국을 또는 정치를 통합시켜 나가는데, 그건 당내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당을 넘어선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모아진 것으로 결론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변화가, 제도적인 변화,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총선 때 목이 쉰 게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았네요. 참 얼마나 치열한 그 총선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환 당선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여기가 제 직장인데 한 총선 치르려고 한 6개월 동안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여기 4층에 제 사무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토론하시는 것만 보다가 또 이 자리에 앉으니까 참 새삼스러운데요. 아까 우리 김종민 당선인께서 이제 교수님 칭찬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교수님을 좋아하셨는데 어떤 국제적인 사안들, 또 남북관계, 또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누구를 부르시는 법이 별로 없는데 이제 문 교수 좀 빨리 들어와 보라고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만큼 문재인 교수님은 대통령님의 친구로서 또 같이 공부하시는 이렇게 도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문 교수는 그렇게 한국에 있다가 저 어디 아프리카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책은 언제 보고 공부는 언제 하는 거요? 이러셔요. 그래서 사모님 책은 좀 읽으십니까?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국제적인 그 학자로 이렇게 유명하십니다. 우리 김종민 당선자께서 아까 만기 출소를 했다는데 저도 좀 중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청와대 때 저는 순장파였습니다. 순장파. 다 정치를 하고 떠나고 다른 좋은 자리를 이런 자리를 찾아서 나가는데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신다 해서 이제 청와대를 끝까지 모셨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순장파가 됐어요. 여기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으니까 순장이란 말 아시죠? 옛날 황제가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 순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돌아가신 7년째 되는데요. 7년 동안 정치활동하는 것 외에는 거의 김대중 대통령 사업, 전국에 김대중 대통령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조직 만들고 하는 일을 7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실 정치 들어갔는데 참 기대도 있는 것 같으시고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는 그 당초에 이 통합의 길 시민의 힘,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어떤 성격인가 좀 직접 주최 측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통합, 정당 통합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번 4.13 총선, 20대 총선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3당 체제 하에서 특히 야권의 분열,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서 정당 통합의 길을 찾아보자 하는 이야기냐 하고 물어봤는데 딱 부러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에 토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제서 와서 잘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토론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야권의 좀 이번 취지에 맞는 말은 쉬운 말로 단결, 힘을 한데 모으는 거,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고 통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야권이 단결해서 하나의 힘으로 해서 정치를 바꿔 나가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3당 구도에서는 3당 체제, 이번 총선 결과 나타난 3당 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들, 논의들이 있어 왔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제고요. 앞으로 내년 2017년 대선에 있어서 어떻게 야권이 하나의 힘을 합하는 문제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도구마처럼 그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고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그 소위 1대1의 양당 체제, 1대1의 양당 체제의 구도가 이번에 깨진 거 아닙니까? 깨져서도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다. 어떤 정치학자도 예측 못했던 이런 것을 국민들이 선물해 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구도에서 그 국민들이 선물한, 국민들이 제시해 준 그 길도 우리가 좀 충실히 연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1대1의 구도를 포기하는 건 아닌데요. 단결이죠, 단결. 또 정당 통합이 있을 수 있고 또 연합이 있을 수 있고 많이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은 이것이 돼야 된다고 봐요. 두 가지. 하나의 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모두가 올라가서 싸울 수 있는 링을, 야권을, 하나의 링을, 저는 그게 하나의 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합구도하에서의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산수에서는 1+1은 2입니다. 정치에서는 1+1은 2+알파가 돼야 돼요. 그게 단결이고 통합의 의미죠. 어떤 연합이다. 하여튼 한데 뭉치는 게 그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통합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링을 어떻게, 모든 선수들이 올라가서 뛸 수 있는 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들. 두 번째로는 1+1을 2+알파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오래 모셨고 그랬는데, 올해 우리 한국 정치가 YS, 이른바 DJ 이렇게 해서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지는 야권 정치만 해도 어떤 그 세력 정치가, 개파 정치가
있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그리고 우리의 지금 시민사회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제는 그런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도 과감하게 그분들의 정신만 남겨두고 우리가 그런 그 김대중 세력이니 노무현 세력이니 하는 세력 정치, 패권 정치의 시대로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점에서 그 정신만 남겨두고 모두 불살라 버리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저는 아주 이번에 선거에서도 그리고 한 7년간의 김대중 대통령이 사업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겁니다. 담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세력으로 노무현 세력으로 모든 시민사회의 힘 그리고 역량들 또 자율과 책임의식으로 무장한 시민들의 이런 의지들을 담을 수 없어요. 외연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도 그걸 요구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민들이 그런 점에서 통합의를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당 김종대 당선자 부탁드립니다. 예. 총선이 끝나고 이제 우리 정의당에서도 총선 평가가 활발합니다만은 총선 평가안이 그 당대회에서 3번 부결됐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오고 있다 하면서 갑론을박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우리가 지금 총선 이후에 저는 시대 정신을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3가지 그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통합의 정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발견한 3가지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총선은 세월호 선거였습니다. 세월호 세대가 최초로 청년계층으로 투표층에 유입되는 선거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당선 인사를 하러 안산의 그 유족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거 전에 우리 엄마들이 모여서 분명히 말했다. 우리 먼저 간 아이들이 이 정치판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아이들이 다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끝날 아침에 개표를 보니까 정확히 그대로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됐다고 봅니다. 세월호 세대가 이제 투표층에 참여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걸 각성시켰다. 그러면 그 이전은 뭐였냐 하면은 IMF층이 청년을 이루던 세대의 선거였습니다. IMF의 그 정서라고 한다면 오로지 경쟁, 이겨야 된다는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는 절박감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조성이 되고 또 그러면서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정치와 점점 멀어지는 청년 세대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지금도 청년 세대의 3분의 1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인지 딸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실제로 3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간 침체되어 온 가라앉은 어떤 시대 정신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 운명체구나. 정말 우리가 같이 공동체의 안정과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제 함께 고민할 때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의 각성이 있었다고 보고 청년 세대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선거와 구별되는 굉장히 명확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의 재발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일부 토론에서도 지역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주의의 약화냐 강화냐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고 지역주의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정당이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활용했다면 이제는 지역주의가 정당을 조장하고 활용합니다. 즉 각과 을의 관계가 바뀐 것이죠. 그런 만큼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대한 자존감의 재발견, 또 그것이 정당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역주의의 어떤 흐름에 있어 가지고 일정한 변화가 생겨났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균형의 회복입니다. 아까 이제 김옥희 교수님께서도 현 세대가 분노의 시대 또는 불안의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분히 현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별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안이 있다는 것이 계속 동어반복처럼 들릴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차별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차별이 없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 어떤 사회에서든 차별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차별이 이데올로기가 됐을 때가 심각한 겁니다. 이 차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이것은 원래부터 주어진 것, 그러면서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것, 심지어 이 차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되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구체화될 때, 이때가 사실은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상대는 차별 그 자체를 넘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된 그러한 구조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와 불안의 정서로 확산이 되면서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야권의 표를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이건 명확히 말하자면 야당이 잘해서 준 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어떤 여권이 한쪽으로 편향돼 가면서 그것이 어쩌면은 너무 한쪽에 배팅이 되는 이런 정치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견제 심리로 작용해 가지고 균형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데서 국민들의 표에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총선에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었다면 우리가 통합의 정신으로 가야 될 때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치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 우리 그 뭐 세 명이 다 당선자입니다만은 우리가 할 일을 명확히 깨닫고 있는가에서부터 우선 통합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대 군주는 정당이다. 그람시가 한 말입니다. 과거의 귀족이나 군주의 위치는 이제 정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욕을 많이 먹는다. 정치인들이 뽑아놓으면 달라진다. 이렇게 막연하게 정치가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정당이 욕을 먹고 있는 거고 정당이 그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많은 여야당이 민주적인 당 혁신안을 내놨습니다만은 그 무엇 하나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뭐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고 했던 여당 대표는 결국 옥새 파동으로 자멸을 했고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은 혁신 파동에서 당이 쪼개졌습니다. 장작이 쪼개지듯이 두 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사실은 또 서로 간에 그 어떤 그 갈등을 겪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을 가슴 아파했고 그렇게 싸웠으면은 또 실제로 그에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가장 뼈 아픈 피해는 또 정의당이 겪는 이런 그 상황에서 선거 막판에 표가 쭉쭉 빠져나가는 걸 보다 나니까 아니 저 정당이 쪼개진 게 정의당 탓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무언가 조금 더 우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상하다. 뭔가 좀 정당 민주주의에 성공한 거는 정의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단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사당으로 밀려가지고 그동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정당 민주주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숙제 열심히 해서 학교 나가 보니까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갑자기 숙제 검사는 안 하고 밤새워 해갔더니 갑자기 반장 두고 뽑고 부반장 두고 뽑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축에도 못 끼는 열심히 공부한 착하고 반듯한 이 예쁜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이 정당 정치의 실패가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는 이런 면에서 또 민주주의 과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정당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왜 분열하고 싸우냐 이래 놓고 맨날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관대하신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선거 제도의 잘못으로부터 한국 정치에 많이 드러나는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원만하게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잘 읽어나가려면 소수를 잘 배려하셔야 된다. 사실은 지금 거대 정당들은 상당히 많은 불로소득으로 사실은 과분한 의석을 이미 가져가고 계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대의 정치의 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대표되지 않는다, 대변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동반해서 정말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큰 당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에서 왜 우리 김종대 당선자를 아직 소위 20대 국회 시작도 안 됐는데 원내 대변인으로 딱 임명을 지금 했거든요. 아직 원내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정의당 대변인 아주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0분 동안은 제가 이 세 분에게 좀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통합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저희 우리 주최 측에서 생각하는 야권 통합입니다. 사실상 지금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야권이 통합돼서 내년 그 대선에서 2017년 대선에서 결국에 하나의 통합된 모습으로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아마 이게 관심이 있어서 우리 이걸 기획한 분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통합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민주당은 통합하겠다는 거고 더민주는 통합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통합은 고사하고 연정도 없다는 입장이고, 또 박지원 의원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다음 정의당은 통합은 우리는 못하지만 연정은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요거에 대한 좀 입장 표명들을 우선 정의당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지금 지금 국회 의석수가 몇 석입니까? 6석입니다. 6석 갖고 누가 끼워주시겠습니까? 그 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우리가 야권 연대하자고 이렇게 그 두 당께 항상 문을 열어놓고 좀 같이 하자고 어떨 땐 통사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외면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당내에서 각 정체성을 강화하고 좀 진보성을 강화해야지 왜 야권 연대 얘기를 떠들어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냐는 질타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야권의 대연대 또는 통합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은 많은 어떤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밖에 외치지를 않았고 실제 공천 과정에서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진정성을 묻고 싶은 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권 교체를 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가, 이 큰 당들이. 그리고 또 이제 내년 대선에서 좀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런 연정 문제는 저희한테 물으시는 것보다 이 큰 당이 먼저 대답을 책임 있게 하는 게 우선 아니냐는 생각이. 그럼 국민의당 한번 여쭈겠습니다. 홀로서기 가능한 겁니까? 뭐 연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정치적 계산법이 셈법이 있는 것이죠? 먼저 이번에 국민의당이 정의당의 의석수를 많이 뺏어와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교섭단체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당 지도부도 아니고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각부터 말씀해 주시죠. 쌀 3가마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가마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하면 4가마니밖에 안 돼요. 저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자기 밭을 열심히 갈 때다.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자기 밭을 논을 열심히 비료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더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정 한번 그 이야기 해가지고 또 막 소란이 피워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1대1의 양당 구도로 가자는 건데, 이제 정당 통합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당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는 놔두고라도 고질적인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새누리당 여권이 크게 참패한 것은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가 아니라 균열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다시 1대1 구도로 갔을 때에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대결, 영원한 대결이, 또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대결이, 언론만 해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종편과 진보 언론의 극단적인 대결이 시작돼 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양당 구도가 과연 지금 우리 그 현대 대중사회 또 발전된 시민의식을 봤을 때 과연 담고 있느냐 하는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중간지대에 있어서 누구 하나를 어떤 진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에서는 야권의 승산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단결하되 하나의 링에서 단결하되 연합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 단결과 연합이 야권의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니냐. 거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1+1에다는 2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번 총선이 가르쳐준 국민들이 가르쳐준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민주는 지금 계속 통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할 능력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새누리하고도 상당히 정책 연합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그러고도 남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민주당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의당 해봐야 그 6석 가져오고 해봐야 그 뭐 그 몇 석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이 통합과 야권 통합에 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더민주가 제일 많은데 더민주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은 그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니멈 위닝 콜리션이라고 해서요. 최소한이 승자 연합을 만들면은 지금 38석 갖고도 얼마든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아마 더민주당의 그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서 범야권을 통합하면서 내년 대선을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당 지도부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대변인이 아니시니까. 제가 당 지도부는 아니고요. 우리 김종인 대표님이시고 저는 이제 김종민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제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게 그 숫자가 어떻게 될 거다 이 문제로 이 통합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 통합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하고 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이 유권자들 사이의 대립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좀 약간 심각해요. 예전에 우리 YSDJ가 막 갈라질 때 그때 YSDJ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다 똑같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거의 원수가 돼버린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역 구조가 고착화된 데는 정치 세력이 서로 간에 갈라진 것도 있지만 이 유권자들이 서로 이게 갈라지게 되는 생각,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조짐이 좀 일부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스럽고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실제건 뭐 총선을 위한 어떤 전략이었건 간에 제3의 길 또는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제3의 다른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당을 만들었고 표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표를 조금 줬어요. 그러면 그 제3의 목소리가 뭐냐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정치 과정에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하고도 다르고 새누리당하고 다르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양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주장에 동의해서 합류를 해서 세력이 커지면은 커지는 거고 그 목소리가 없으면 이제 국민의당은 제가 뭐 양쪽으로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좀 또 이제 존재감이 좀 희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내년 대선 때까지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과는 다른 그 유권자들이 그 두 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와 다른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 또는 가치 혹은 정책 이런 것들을 차별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면 저는 뭐 그렇게 해서 3당이 또 경쟁해도 그것도 한판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별게 없는데도 계속 이제 뭐 갈라져야 된다 또 그러면 사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의 어떤 대권을 위한 정당 세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앞으로 이제 어떤 자기 가치를 차별화된 이 과정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럴 바에야 그냥 같이 합쳐라. 그건 별로 다른 것도 없다. 그런 여론이 유권자들의 여론이라든가 그 합의가 높아지면 저는 야권 통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최경환 당선자님, 우리 김종민 당선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대선을 위한 도구 또는 수단 정당이다. 국민의당. 이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국민의당이 자기의 그렇다면은 정책과 어떤 가치를 국민들한테 이제 증명해 보는데 실패하면 차별화된 게 없으면 이제 그렇게. 그러면 한 번째 이거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걸 여쭤볼게요. 저는 국민의당을 보면서 헷갈리는 게 국민의당은 보수 정당입니까 진보 정당입니까? 딱 부러지게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모시기 전에 아주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오는 학생운동권 출신, 요즘 끄덕하면 운동권식 뭐 정치 뭐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데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자고. 저도 당내에서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다선 의원들은 내가 운동권 원조라고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일부 운동권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렇게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어요. 초기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아무개 의원 당선자께서 이제 새누리당하고 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새누리당 심판하자고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고 선거 치러놓고 지금 저 소리가 뭔 소린가 해서 좀 저도 당황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성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보냐 보수냐 이런 보다도 국민의당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약간 우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좀 보수 정당이네요. 뭐. 저는 중도로선에서 아무튼 우쪽으로 가니까 그건 보수 정당이죠. 저는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 좀 좌파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무슨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는 동의하기 힘든데 그 지도자로서 안철수 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또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지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깨놓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유연성 문제, 개방성 문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이 훨씬 개방적 유연하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선 후보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하면 동의를 또 우리 김정민 후보나 못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솔직히 문재인 후보로 굳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후보가 거기 들어가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나요? 근데 국민의당은 좀 안철수 대표도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도적인 그 노선의 또 개방성과 유연성 이런 점에서 그 지금 다른 대권 잠룡들의 그 무대가 될 수 있는 장도 되고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 김종민 당선자 한마디만 하고 김종대 당선자에게 가겠습니다. 더민주는 문재인 대선을 위한 당이에요? 지금 굳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최경환 당선자께서. 근데 우리 문정인 교수님께서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오늘은 자꾸 이렇게 막 싸움을 붙이시려고. 아니 싸움을 붙여 그래 재밌고 텔레비 지금 생방송 하는데 예. 근데 하여간 그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 이제 그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높은 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경쟁하는 분들과 비교해 보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뭐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 우리 민주당 60년 역사에 대한 모모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모독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도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국민의당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저는 이런 제3의 시도에 대해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궁금한 거예요. 뭐 기대하고 있고.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길이다. 혹은 내가 보기에 그건 뭐 길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과정이 대선 전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차별화된 새로운 제3의 정당으로서의 어떤 면목, 정책과 노선이 국민들한테 아 맞아 저거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릇으로 못 담아내는 거야. 그런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국민의당이 제3당 또는 뭐 새 당으로서 또 경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야권 통합이 자연스럽게 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김종대 당선자께 여쭈겠는데 정의당은 진짜 진보 정당입니까? 저희는 진보 정당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 세력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진보 정당이 후보가 난립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일부 도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유일한 누가 뭐래도 원내 진보 정당으로 자리매김되고 있고 창당한 지 불과 3년 됐습니다. 여기는 피난민 정당이죠. 떨어져 나와서 셀프 제명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난민 수용소에서 만든 정당이고 3년 전에 그 지지율 1%였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작년에 당 대표 선출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해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원내 진보 정당으로서 자격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야권은 일반적으로는 원래 시작은 보수 야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민당 전통부터 해서 야당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야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진보 정당 중에서도 진짜 진보 정당은 정의당이라고 하시니까 정의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 내에서. 글쎄 혹자는 해괴하게도 진보는 진짜 보수의 약자라고 하면서 이제 약탈적 그 용어까지 써가는 이런 어떤 그 이념상의 혼란은 제가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큰 당이 진보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체성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가운데 그 지지율을 넓혀가는 걸 정치학에서는 외연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보면은 외연 확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거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진보 쪽은 표가 덜 될 것 같고 왠지 좀 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에서 조금 더 그래도 물이 좋은 대로 이렇게 옮겨가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외연 확장이 아니라 이동하신 것이다. 좌표 이동이다. 예, 그런데 이제 진짜 외연 확장은 물론 결과에서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외연 확장 전략은 정의당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표를 더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외연 확장인 것이죠. 그런데 5석에서 6석 됐으니까 20% 확장된 거고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외연이 확장된 정당이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이사하신 거예요, 이사. 그래서 조금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한 군데 가신 거고 또 한 데는 이제 조금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집에서 증개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정당의 정강 정책이 핵심이고 정강 정책은 정당의 이념적 좌표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당을 이제는 진보 정당이 아니고 보수 정당도 아니고 중도 정당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분명하거든요. 겉으로는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오늘 최경환 당선자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당은 중도다. 그럼 아니, 저는요, 더민주도 중도예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진보냐 보수냐를 이제 그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학자분들이 학문적으로 쓸 때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게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다, 정당이다. 그런 나름대로 학문적인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 기준 가지고 우리 현실 정당들을 보수냐 진보냐 가르는 건 아닌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보수냐 진보냐는 대한민국 유권자들 전체에서 볼 때 변화를 좀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당은
좀 진보적인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좀 진보적인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대표까지 모셔왔잖아요. 그런 정당이 어디가 있어요? 정강정책 우리 나아가는 어떤 그 진보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의 대표를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모셔온. 근데 아니 당대표 모셨다고 무슨 경제 정책이 바꿔지는 거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난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네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를 우리 당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능력이 있든 없든 하여간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 그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진보적인 진보다. 아 국민의당 경제 정책하고 지금 더민족은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다른 제가 선거 지역구에서 느낀 경험들이요. 정치 그 현장에서는 그런 이념적 정체성 이런 부분이 아무런 그 대중들한테 설명도 안 되고요. 설명할 이유도 없고 내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다만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는데 국정원이 다시 등장하고 국가인권회가 이렇게 임명무실화돼 버리고 또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친일 독재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 남북 관계가 파탄돼 버리고 또 이런 그 경제민주화 아까 이야기하셨던 정의로운 경제 문제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그건 명백히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과는 차별화된 거예요. 박근혜 정권은 차별화된 거예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 같은 건 새누리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건 분명히 그건 하세요. 보시는 분들 차이인데요. 보시는 분들의 차이인데. 그거 더민주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안보 제일 정당으로 딱 얘기하고 이번 대선 공약 때도 사실상 더민주도 그렇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개선에 관한 건 거의 하나도 언급도 없었거든요. 하고 뭐 이상돈 이런 소위 영입한 인사들 하는 얘기가 햇볕 정책 실패했다. 실패는 뭐가 실패했어요? 해본 게 6개월밖에 시행 안 됐었는데 그거는 아니 뭐 북한 괴멸을 얘기하는 더민주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건데 아니 그건 아까 말해서 오케이 이념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 대북 정책 한번 보고 안보관을 한번 보죠. 여기에서 제가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최경환 당선자, 박지원 당선자 이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은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당이 지금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선자들 워크숍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정체성 문제. 일단 논쟁을 우리 내부에서는 하지 말자 아직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지지자들이 특히 호남의 지지자들 제 이야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5.18 햇볕 정책 이건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의 정서까지로 자기 정서다. 이걸 건드리지는 말라. 이건 저의 이제 요구이기도 했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말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대중, 5.18 햇볕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하지 말자. 정치적 논쟁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도 그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은 있다고 보고요. 그 일부 안보 저도 처음으로 시누크 헬기 타고 28사도 가봤습니다. 예. 안보 제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그것이 햇볕 정책을 부인한다거나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부인한다거나 또 대결 정책을 선호한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안보를 강조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저는 이제 꼭 뭐 우리가 말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서 그런데요. 안보 제일주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안보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남북이 계속 응징과 대결로 가면 이 안보가 얼마나 불안하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평생 바치신 건데 그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제일 효율적인 정책을 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다른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계속 끊임없는 안보 불안.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이 전쟁 어떻게 해결될지 해답 없는 이 안보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중점을 두는 거는 그거는 옳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한 햇볕 정책이 수정됐다든가 아니면 북한 개멸론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 데서 응징과 대결의 방식이 아니고 하여간
그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한을 끌고 가야겠다. 그런 기본적인 노선은 옳은 노선이고 그걸 견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괴멸론 얘기하신 것도 그거는 우리가 괴멸을 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안보 그 체제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체제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객관적인 전망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우리 당의 어떤 노선이거나 최근에 어떤 새로운 조짐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처음 제안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가실 때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북이 핵실험을 4차, 5차까지 하고 핵 무기를 현장 실전 배치를 하느냐를 논하는 이 정세에서의 햇볕 정책의 방향과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한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는 결국에 저는 이제 뭐 햇볕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세 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이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절대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서 평화 공존을 하고 법적 제도적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게 햇볕 정책의 기본입니다. 햇볕 정책의 제일 원칙이 안보론입니다. 근데 김 대통령께서 쓰신 걸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안보 제일이다. 햇볕 정책은 틀렸다. 이런 건 참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원래 이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쪽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온 사람인데 숙제를 제대로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좀 화가 납니다. 이식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보는 사람이 너무 또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김종대 또 이 분야의 또 전문가는 김종대 당선자시니까 한 말씀 하시고.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숙제 제대로 하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숙제 검사를 안 하고 지금 이 선거가 치러져서 이 불행이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야 사당 중에 유일한 안보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은 안보 정당이지 민주당 국방위 신청자 제로예요. 지금 한 명도 신청 안 했어요. 30만까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누가 올지 몰라요. 지금도. 어떻게 국민의당 안보 정당이에요. 국민의당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만났어요 제가. 그 조금 걱정했죠. 혹시 라이벌이 되시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좀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든 외교 안보 정책이 우선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품질도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햇볕 정책이냐 아니냐 자꾸 이런 이분법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좀 제약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계승하되 조금 더 새로운 상상력을 좀 덧붙여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새롭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은 선거 전략상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무엇이 실패했다 아니다라는 식의 논법을 함부로 이제 도용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외연 확장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사 다니는 정당의 특징들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의당 안보 정책은 일베가 지지한 안보 정책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선거 때 꽤 화제가 됐고 최근에도 방산비리 척결하고 사병처우 개선하라는 시위가 일베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의 다 저희 당의 공약하고 유사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안보를 내세우는 일단 비례대표 후보를 제일 먼저 앞세워서 정의당이 일단 준비를 했고 또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진보가 이 부분에서 햇볕 정책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무능하다는 얘기 좀 듣지 말자. 예, 자꾸 왠지 우물거리고 무슨 공세 이렇게 취약하고 제대로 자기 방어도 못하는 이런 게 이제 지난 총선 대선 때 야권에서 보여줬을 때 지지자들조차도 거기에 실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좀 유능하게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자고 하는 건데 이번 20대 국회의 가장 끔찍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완전히 해체됐다는 겁니다. 우선 의원들 자체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한번 원구성이 이렇게 되면은 그 정당 내 이 분야의 전문위원이라든가 각종 보좌진 스태프라든가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십 년간 쌓아왔던 이 햇볕 정책의 전통마저도 이제는 지킬 그 정책적인 힘을 실제로 잃어버리고 있고 이게 다음번에 20대 때 새로운 어떤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햇볕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걱정인 것이죠.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최경환 당선자가 거기에 전문가인데 왜 언론에서 최경환 당선자 이름은 통일관계 전문가인데 그 언급을 안 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김종대 지금 당선자께서도 최경환 당선자께서 그 분야 전공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가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다고 봐요. 한 달 동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국회가 상임위를 정하잖아요. 그 상임위를 정하는데 우리 300명 당선자들을 여러분들을 새누리당 분도 만나봤고 더불어민주당 분은 더 뭐 많은 후배님들이 계셔서 만나봤는데 너 미세 정책, 미세 정치 조그마한 부분 이 전문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저는 좀 걱정이 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는데 그럼 나라와 민족의 방향과 비전을 큰 포부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처럼 이렇게 큰 그림도 그리시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근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참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제 스스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 때문에 외무통일위원회를 지원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가기 싫다고 한 10년 동안 대통령 밑에서 그 공부를 해서 나름 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나는 지역과 광주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 정치에 들어가면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지역과 전문가의 함정에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에서도 좀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그 우리 한국 정치의 통합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끼리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플로우에 돌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자기 소속을 얘기해 주시고 저 뒤쪽에 마이크 좀 갖다 줘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 오재호라고 합니다. 그 두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김종민 당선자님께서 아까 발제를 하실 때 이제 규칙을 넘어서는 정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규칙이 옳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그 규칙을 바꾸는 역할이 정치에 있는 것인데 정치를 규칙 안에 가둬놓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최경환 당선자님께 그 김대중 대통령님을 오래 모신 소위 말하는 동교동계라는 정치인들은 많이 봤는데 김대중 정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정치는 저는 솔직히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당선자님이 생각하시는 김대중 정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는 질문은 아닌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당에 갖고 있는 바람이 있는데 그 제 주변에 국민의당에 투표를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투표하지 않았는데 이제 왜 찍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들이 새누리당이랑 박근혜 대통령은 싫고 이제 민주당은 구리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정의당도 많이 있었지만 국민의당을 선택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당 그러니까
제1야당과 여당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때문에 받은 지지로 충분히 저는 이제 어떤 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런 정치적 대표성이 그 정치의 어떤 책임을 약화시키니까 정당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이제 20대 국회가 열리면 좀 더 명확한 어떤 노선이나 구체적인 정책이나 정치 실천을 통해서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에 분 한 번 더. 두 질문 받고 답변하고 다시 또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의당원 권장희입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님에게 질문드리는데요. 분권을 하겠다는데 이게 지자체는 어떤 분들은 지자체를 해체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지자체를 해체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자체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입법의 권력을 나눠야 되는데, 입법의 권력을 나누려면 발의한 법안을 내려보낼 수도 없고 세금 심의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권력을 나눌 건지, 분권이 돼야 될지 거기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이도 그 김대중 대통령 생가님 가이드 해주시고 그때 처음 뵙고 또 뵀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당은 정말 좀 정체성이 의심가는 게 뭐냐면, 정권의 심판을 하자고 하면서도 그 어떤 보수 진보 이거는 저도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정체성이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은 김종대 의원님에게, 우리 진보는 끌어안는 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1개라는 정당이 나왔는데 그 안에 많은 진짜 쓰레기 같은 정당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진보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한계할 수 있는, 매일 선거 때만 가서 연대니 이렇게 연합이니 말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서부터라도 하나하나 발걸음을 띄는 게 어떨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답변은 우리 김종대 당선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그 진보하면 국민들이 떠올리는 게 분열, 마치 분열을 직업 삼아하는 듯한, 이럴 정도로 그동안 수없이 명멸하는 그 진보 정당의 역사를 보면 저도 그 계보를 외우다가 포기한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이게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의 기원이 뭔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희도 진보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유연한 진보를 주장하는데, 이게 일부 진보 계층에서는 우경화되는 어떤 또 흐름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진보 정당에 와서 몸담으면서 한 8개월 가까이 일해본 어떤 소감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포용적이고 유연해져야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내부의 오래된 계파주의 전통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겠다. 지금 NLPD 이거 30년 전쟁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30년 전쟁 끝내야지 이게 50년 전쟁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제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과 어떤 철학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달라진 진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항상 혁신하는 자세로 이걸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정책 역량을 고도화하는데 정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청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까지 다 포괄한다는 건 욕심이죠. 저는 진보의 가장 큰 실책은 무리한 통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통합하면 반드시 분열되는, 그럴 때 무리한 통합이나 대의를 앞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연대하고 조금 더 이런 어떤 현실을 수용하면서 점차로 어떤 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경환 당선자.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5.18 정책을 개선하고 혜택 정책을 개선하자는 그런 주장인데 국민의당 안에서는 거론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화가 납니다. 5.18 정책을 개선하고 혜택 정책을 개선하게 된
마이크를 갖고 예. 마이크를 갖고. 네. 5.18 정신을 계승하고 햇볕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은 아까 최경환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말을 거론하지 말자. 그 말을 들어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 항상 그 햇볕 6.15 정신을 계승하려면 우리는 그걸 계속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은 지금 창당 초기고 대선 선거가 끝나기 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내부에서 정치적 논쟁을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근데 저는 김대중 5.18 햇볕 정책 이것은 우리 지지자들의 정서고 가치다. 이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걸 그걸 국민의당의 정체성으로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강조해드린 거고 다 고개 끄덕거리더라고요. 그 국민의당 정체성은 그래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민주주의 문제, 남북관계 문제, 남북 평화의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확립된 거라고 봅니다. 야당 야권이라면 여기 3당 전부 다 그걸 확립된 거라고 보고요. 이걸 건드린다? 이건 야당으로 존립의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 내부에서 일부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가끔 엉뚱한 소리, 괴물론이니 뭐 연정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확립된 야당의 정체성이다. 국민의당도 그런 점에서는 단호 해제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건 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방식에서 차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큼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체성들이 이제 좌냐 우냐 또 중도적이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형식으로 아까 김종민 당선자 말씀한 것처럼 느껴지는 농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경제 민주화 문제, 사회 정의 문제, 복지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적 통일 노선, 화해 협력 노선 이런 부분은 그 정체성으로 그 흔들림이 없을 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아까 학생 말씀하신 지금 김대중 정신이 뭐냐 딱 두 가지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혼란스럽다. 우리 가치의 혼란 시대. 특히 8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당연시 여겨졌던 것이 부정당하고 이런 사회들이 오고 있는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민주주의나 평화 문제나 우리 사회 정의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원칙을 김대중처럼 자기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원칙을 지키는 그렇지만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일을 성공시키는 김대중은 결국 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이룩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일을 성공시키는 그 유연함과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정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3당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정치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결국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아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특히 우리 3당이 가장 바라는 것은 빨리 일을 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라 이걸 겁니다.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 빨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를 힘을 합해가지고 이 의석수도 많아졌는데 필요하면 힘을 써서라도 다수결로 해서라도 성과를 보여주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대화 협상을 해가지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그에서 배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김종민, 예. 김종인, 김종대, 김종민, 아이고 동자들이 많네. 예, 아까 그 규칙을 넘어서는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규칙이 그 잘못된 규칙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규칙이 잘못됐으면 규칙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규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규칙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명이 규칙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규칙을 고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규칙이 잘 됐냐 잘못됐냐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그래서 이 전체 구성원이 한꺼번에 같이 가려면,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가려면 규칙에 따라서 하고 고치는 것도 규칙에 따라서 고쳐서 규칙을 바꾼 다음에 뭐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 당이나 정치가 그런 점에서 규칙을 바꾸지 않고 목소리가 크고 논리가 크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좀 모이면 규칙을 벗어나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아까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규칙이 잘못됐으면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분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단 분권 과제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건 결국 대통령 권력의 분권입니다. 가령 이제 지방 분권으로 가는 과정에 있긴 한데, 지금 대통령 권력의 분권 가지고 이제 뭐 분권형 대통령제도 나오고 제도를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뭐 논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헌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당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송통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방송 KBS, MBC 사장이 어디서 결정합니까 지금? 그 대통령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 권력이 예를 들어 방송통신의 경영진을 마음대로 좌우하고 검찰총장을 좌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기 무섭다, 힘이 세다, 이런 공포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권력의 또 이제 과대 권력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제도를 고쳐서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집중된 권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사회적인 거버넌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분권의 과제로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플로어에서 자, 우리 안도환 군. 네, 저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당사자 세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의 본인을 네, 소개를 해야지. 저는 노무현 재단의 회원인 안도환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이제 입법 권력이 통제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김종대 당선자께서 전문이신 군부고요. 또 재벌 대기업이 전혀 지금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정당은 선거 때가 되면은 살려달라고 읍소를 하면서 무서워하는 신용이라도 내는데, 소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대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지 그 보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을 이용해서 20대 원내 이제 원이 개원하면 이제 1당이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2당이신 국민의당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어떤 소비자를 두려워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 김종대 당선자께 또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방산 비리 척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군 이래 거의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병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뿌리 깊은 방산 비리 군피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 딱 하나만 빨리 하시고, 늦어도 5분 이내에 끝나라고 지금 저 메시지가 왔는데요. 자, 빨리 질문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가 통합의 길 시민의 힘인데요. 그 문정인 교수님께서 김종민 당선자께 통합의 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할 때 공을 최경환 당선자인 국민의당에다가 넘겼어요. 그게 이제 제3의 길을 가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새누리나
더민주로 흡수될 거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종대 당선자는 소수 약자를 배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다수당인 더민주 입장에서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앞으로 자세나 전략이 필요한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답변 짧게 해주세요. 이번 김종민 당선자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그 대기업이 지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면이 이제 우리 한국 경제 되게 중요한 숙제인데요. 저는 이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본다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이 공정거래 관련된 기관과 제도 혹은 권한이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인 변화에서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왜 대기업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냐? 그 많은 대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뭐 외국의 많은 대기업들은 그렇게 뭐 통제받지 않은 권력에 이런 욕을 안 먹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만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느냐? 저는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의해서 지휘를 받고 감독을 받으면 그러면 그 대기업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까지는 안 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대기업이 주주총회에 의해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요. 이제 그 지배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개선할 거냐? 또 그것도 뭐 밉다고 해서 그냥 다 잘라버리면 또 그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순탄하게 그리고 잘 설득을 하고 또는 이제 좀 지도도 해서 이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잘 개선하느냐가 지금 말씀 주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해나가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말씀 주신 그 소수의 목소리의 문제, 그 문제는 저도 이게 아직은 제가 좀 그 확신이 안 섭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양당 구조로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다당제로 가야 되는지 이건 앞으로 이제 20대 국회 최대 쟁점이 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본질적인 숙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당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약간 특수한 남북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다당제하에서 목소리가 너무 분산돼서 혼란스럽고 이 합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데 이게 이제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20대 국회에서 이 어떤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최경환 당선자님. 저한테는 특별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최후의 진술에 해당되니까. 아무튼 저는 통합 문제 그리고 국민의당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변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다 당마다 그런 요인들은 내부에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지금 친박과 비박 사이에 아주 그냥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결론이 분당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부분도 어쩔지 좀 모르겠고 국민의당도 그 내부의 그런 갈등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7년에 이제 어떻게 야당이 한데 하나 링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근데 그게 과연 정체성 논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면한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되돌려 가진 역사를 어떻게 역사 정의를 회복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3당이 저는 반박근혜 민생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협력하고 단결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종대 당선자. 네,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김종민 당선자께서 이제
양당제, 다당제에서 다당제의 단점도 있다. 합의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식 많이 낳으면은 양육 비용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기 힘드니까 적게 낳아서 잘 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자녀를 또 하면서 대가족이 또 서로 이렇게 그 좋은 가정을 이루면은 그것도 좋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1,000만 표에 달하는 유권자 표가 사표로 전락하는 이런 심각한 대의 정치의 위기에서는 다당제의 단점보다는 양당제의 폐해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에서 이제 군피와 방산비리 이거 어떻게 척결할 거냐 그러는데, 저기 방산비리는 돈을 먹고 뇌물을 받고 불량무기를 납품했다는 게 마침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합니다만은 실상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아이들이 저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잘못된 무기를 쓰다가 희생당한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로써 이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지 돈 문제는 사실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불량 무기에 그 저기 못 쓰는 무기를 보급해 놓고 지휘관이 이걸 갖다가 수용을 했다? 그 지휘관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휘관들이 불량 무기를 그 묵인하고 외부 기관이 나서서 이거를 들춰는 이런 비정상적인 논리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대대적인 어떤 국방 획득 군수에 대한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잘못된 무기를 배치해서 전투원들이 희생당할 위협에 놓여 있는데 지휘관이 이것을 묵인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처벌하는 이제는 사용자 관점의 국방 개혁으로 이걸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군대가 이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제시한 1호 법안이 바로 군피하 방지법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60년 행태라고 우리가 순환논법에 빠질 게 아니라 최근에 방산비리는 전부 보수 정권에서 저질러진 겁니다. 전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벌어진 게 주종이지 노무현 대통령 때 방산비리를 보수 정권 방산비리 수사로 단 한 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단 한 건도. 그런 만큼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시기에 예전 정권과 다른 이유로 저질러진 방산비리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사회자가 요약할 건 없는데요. 제도적인 또는 인위적인 야권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오늘 토론의 결과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정책 연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정책 연대를 함에 있어서 우리 중국에서 내려오는 사자성어, 화이부동 같지 않더라도 화해하면서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야당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구동존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연대, 그리고 그런 정책 연대가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분의 유지를 받들면서 한국을 정의롭고 평화롭고 용성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주 세 분 토론 전혀 제가 설문지를 안 줬습니다. 문제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겪으면서 상당히 베테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김대중 도서관은 별로 한 게 없고요. 노무현 재단에서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김 원장님 민정책연구원에서 미래 항상 그 이름을 까먹는데 우리 노무현 재단과 미래발전연구원에 다시 한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우리 또 이번 행사 요원들도 저기 뒤에 계속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TBC하고 또 팩트 TV하고 이렇게 완전 풀타임으로 와서 생중계를 했는데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V 크루들에게도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여간 4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